12년 전 뉴욕의 92번가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초대되어 연설을 할 때 나는 메인 무대에 등장한 연사가 오기 위해 모인 대규모의 시위자들을 달려갔다. 그 사람은 바로 헨리 키신저였고 나는 그들이 그 유명한 전범이 행한 연설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것을 의아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3년 후 키신저가 그곳에서 다시 연설을 할 때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티모르, 서파푸아, 베트남, 캄보디아, 칠레, 키프로스, 방글라데시, 앙골라 및 그 밖의 국가들에 관한 키신저의 역사를 목표화 삼았다. 그들이 항의했던 사건들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수십 년 전, 그리고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어떤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밖의 무수한 위기들이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진정되지 않을 때 겨우 살아있었을 뿐인데 그때 키신저는 각각의 사건의 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에 대한 목록은 그가 주목할 만한 경력을 쌓는 동안 영향을 끼친 광범위한 사람들, 장소들, 사건들을 증언해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재임했던 세월과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얻은 교훈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세상을 완전히 이성적이고 냉대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모든 시각과 그 모든 것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WELTENSCH인지 즉 세계관이라고 불렀다. 키신저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수요일에 발표되었다. 그의 유산을 돌아보고 그리고 좋든 나쁘든 간에 그가 그의 캠퍼스 역할을 해온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다. 전후 독일에서부터 미국 정치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키신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거의 모든 위기나 기회를 건드거나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아직 공직에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만큼 세상을 변화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에서 태어난 그의 유대인 부모는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가 심화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1938년에 독일을 떠날 성견지가 있었다. 5년 후 키신저는 미국으로 귀화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버드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저명한 정치학 교수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공개하기 위해 저의 선생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업 경력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양당의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그리고 린든 B. 존슨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주도하는 건의자로 부상한 후 결국 공화당 대통령으로, 뉴욕 주지사의 고문으로, 그리고 결국 부통령인 넬슨 록펠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키신저를 자신의 국가안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키신저의 긴 그림자는 어쩌면 관자라고 이해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그의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잡식동물로 묘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은 융합적인 사건들과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어떻게 그의 행동들 중 일부가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계 질서에 의존했던 미국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국제고등학교의 미국 외교 정책명예 교수인 마이클 맨델바움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삶과 군사력의 방대한 헌신인데 심지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조차도 키신저는 그것의 비난을 초래한 평화회담들만큼 실질적인 정당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트남을 통과 미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방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외국의 얽힘을 추구하지 않는 방법을 부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패배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유산인 베트남에 대한 깊은 관여를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몇몇은 닉슨의 대통령 선거운동 동안 평화를 향한 과정을 되찾고자 한 사람이 키신저라고 제안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등장한 테이프는 닉슨이 정말로 또 다른 보좌관인 HR 할데만에게 평화회담을 키렌치하려고 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은 존슨의 북베트남과의 대화 채널의 일부였던 키신저가 존슨의 생각을 귀띔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내대 시대 약한 힘, 강한 힘, 초강대국, 초강대국의 저자인 맨델바움은 1969년 취임 직전에 출판된 키신저의 한 작은 책에서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50만 명의 미국인들의 대략적인 주둔 병력 헌신은 베트남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관련된 것은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신뢰성과 명예를 조롱하는 것이 유행이라지만 그것들은 빈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꾸준함에 의지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행동을 따를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사실 키신저의 시대와 그가 퇴임한 후 교차했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떤 형태로든 평화를 얻으려는 복잡한 4개 정부의 노력은 파리에서 4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1972년 10월 26일 키신저는 평화가 눈앞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기자회견 녹취록 전체를 신문 이면에 걸쳐 실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미국의 철수로 이어졌고 2년 안에 북베트남이 이 나라를 점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승리의 구조는 마침내 오늘날 자본주의의 보루인 나라를 만들었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다각화를 빼앗음에 따라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대로 두 대통령 임기 닉슨과 제럴드 포드에 걸쳐 키신저의 8년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을 차지하고 국무장관이라는 직함을 추가하면서 더 많은 계획들이 원활하게 협력하였습니다. 키신저가 평화회담에서 베트남을 압박하는 동안 그는 하노이의 여러 계층을 통해 외교적인 긴장감을 조성할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소련과의 대탕트를 향한 첫걸음과 중국과의 완전한 외교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열었습니다. 둘 다 하노이의 유일한 주요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세계는 키신저에게 직소 퍼즐로서 그것은 각각의 작품이 세계의 최고 권력으로의 부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중요하지만 독특한 역할을 하는 거대한 직소 퍼즐이었습니다. 그래서 깊게 감춰진 베이징 비밀 임무를 수행하여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길에 마오쩌둥 주석과 그의 총리인 추엘라이를 방문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로 키신저였습니다. 동시에 키신저는 소련과의 대탕트 작전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유지와 확장이 미국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세계 안정, 심지어 생존에 큰 위협이 되는 전략 핵무기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이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가장 성스러운 나라인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끄는 아랍 군대의 연합군에 의해 침공을 받았고 결국 큰 비용을 들여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했습니다. 외교, 광대한 아랍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 그리고 단순한 인류애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키신저는 지속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 사이에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외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노력이 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는 어떤 국가 군대에 의해 직접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키신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즉, 방글라데시의 국가로서 단절을 초래한 동파키스탄의 내전, 동티모르 섬의 독립을 막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행동 지원, 중앙정보국이 지원하는 칠레 사회당의 대통령,
살바도르인데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많은 개입, 그리고 자이르 독재자 모부투 세코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로디지아 현재 짐바브웨에서 흑인 다수 지배를 압박했던 아프리카 전역. 이러한 많은 상황들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의 그의 움직임을 깊이 잘못 인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과 경쟁이 한창일 때 그것들은 거의 잘못 인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신저가 세상의 많은 부분이 궤도를 벗어나겠다고 위협한 것은 그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세운 것이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전쟁에서 다시는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깊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키신저의 사업은 1982년 그가 시작한 개인적인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그러한 많은 문제들에 손을 잡고 있었고 결국 다국적인 것들에 기업으로 성장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100권 이상의 책과 글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키신저와 그의 세계적인 견해를 깊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포린 폴리시 잡지는 그를 지난 50년간 가장 효과적인 국무장관으로 2위 제임스 베이커보다 거의 2배나 높은 평가를 받았고 3위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4배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키신저가 공식적으로 2명의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동안 한 명의 정당의 지도자도 그와 상의하는 데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도 그들 각자에게 웰탄숭의 필수 불가결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신저는 여전히 어떤 상대의 야망과 감성의 근본을 이해할 필요성을 깊이 믿었는데 이것은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현대의 지도자들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 미국 관리들이 중국은 세계 지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답은 그들이 중국에 있는 강력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의미에서 세계 지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계 질서를 생각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한 지난 12월 더 스펙테이터에 주목할 만한 에세이에서 키신저는 일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결과는 전쟁으로 인해 무력해진 러시아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폭력 성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 균형과 힘의 균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것의 역사적인 역할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신저는 100세 생일을 앞둔 일요일 아침 CBS 방송 인터뷰에서 보좌관 중 한 명이 베이징에 전화를 걸어 시 주석과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떤가요? 아마도 그렇다. 미국 대통령이 헬리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과 통화하겠느냐고 물으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키신저는 하지만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